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제7장 교육 세 번째 절로서 공교육의 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떤 범죄들, 평범한 사람들만 양산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네요. 우리가 때로는 영재들, 특수한 사람들이 또 새로운 발명과 사회를 또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렇게 범죄들만 양산하기보다는 골고루 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좋긴 한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SAT 점수가 자꾸 떨어진대요.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시험 보는 구성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또 평준화, 대중화됨에 따라서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더 많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떠나가지고 다양한 공교육의 어떤 퀄리티나 시스템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 뭔가 공교육을 새롭게 좀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협약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협약학교인데 이 차터스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 그냥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율 고등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쟁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정부와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주 정부와 특별한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립학교입니다. 협약의 어떤 명시된 한도 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학교가 교육부의 어떤 정부, 주정부나 교육부의 어떤 관할하에 있지 않고요. 관할하에 있긴 하겠지만은 뭔가 종속돼 있지 않고 약간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어떤 걸 할지 정해놓긴 하는 그런 거지만 그 안에서는요, 학생들과 서로 독립적이고 그리고 경쟁을 여기다가 이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립학교들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교육 성과 그런 개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애리조나가 그걸 잘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다음 단락 애리조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협약학교는요, 독립성과 더불어서 선택의 다양성 같은 것들이 잘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떤 선택의 다양성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재밌네요. 하나는 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back to basic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또 공연 예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임신한 학생들을 돌보는 식으로 특화를 통해서 굉장히 다 케어를 많이 해주네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쫙 나열을 했어요.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건 자기네가 고를 수가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취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 훨씬 더 좋게 된다라는 것을 준실험 결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은요, 시카고 같은 시는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다닐 학생들을 또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거기 가보시면 무작위로 선택돼서 이 협약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실험 환경을 이렇게 잘 마련됐으니까 비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은 협약학교 때문에 그게 성과가 올라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비교하는 방법이 챕터 2장에 나와 있는 이중 차이법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협약학교와 많이 경쟁해야 되는 학군에 속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 변화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협약학교가 잘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공립학교예요. 얘는 이제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협약 계약을 맺은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공립학교와,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협약학교와의 경쟁이 별로 없는 학군에 속한 공립학교,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인데 얘는 전부 다 협약학교가 별로 없는 그런 공립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점수차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두 개를.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경쟁의 압력에 직면한 그런 공립학교는 훨씬 더 1인당 지출 증가 없이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야, 경쟁이 좀 있어야지 성과가 좀 더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바우처가 있습니다. 바우처. 바우처는 그냥 뭐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왼쪽에 학교, 스쿨 바우처가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격을 갖춘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그런 가구를 돕기 위한 바우처를 학교 바우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자사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돈 좀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갈 수 있는데 저소득계층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 정부가 제공한 이 바우처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쿠폰은 그 학교에만 쓰는 거야. 그 학교 진학할 때 등록금을 대신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쿠폰 가지고 밥을 먹거나 뭐 사과 같은 거 사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도 그 바우처를 사용해서 사립고등학교에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줄 볼게요. 최근에 학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히게 됐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대신 만약에 공립학교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부자들은 당연히 공립학교 안 가고 사립학교, 뭐 자사고 이런 데로 가게 되겠고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사고 같은데 등록금이 비싸니까 못 갔는데 정부에 이 바우처를 제공해 주니까 나도 사립학교 갈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 공립학교는 어떻게 돼? 학생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텅 빈 강의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정신 차려가지고 더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저소득층 계층 입장에서도 증가하지만 공립학교 입장에서도 경쟁에 어떤 직면하기 때문에 성과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거기 보시면 공립학교 질을 퀄리티를 공립학교의 퀄리티가 질이 향상된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재정적 지원을 학교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줘가지고 야 이걸 뭐 시설 좋게 하고 저소득층도 뽑아라 이게 아니라 학생에게 바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 쿠폰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야? 맞아요. 경쟁이라는 거를 굉장히 지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네요. 이코노미스트지의 바로 옆에 학교 바우처를 찬성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들 사이에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교육시장에서 다른 시장과 같이 건전하게 만든다. 보통 학원이 그렇잖아. 학원이 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하거나 학원 강사들이 뭐 나태하거나 뭐 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수강생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학원이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그 경쟁 메커니즘을 학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에서 강의를 못하고 성실하지 않은 강사를 잘라내는 거랑 마찬가지처럼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번 선생님 되면 공무원 비슷하게 영원히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뺑뺑이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좋지 않은 선생님과 서투르게 운영되는 학교 같은 거를 탈락시키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등록금 바우처는 사업가들이 기존의 학교들이 충실하지 못한 지역에 야 저기 학교는 보니까 교육열은 대단한데 학교가 꽂은 학교밖에 없구만. 내가 좋은 학교를 한번 거기다 세워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지. 이런 사업가들도 나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이고 찬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주장들도 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반대를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교육시장의 수요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약간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글쎄 거기 보시면 그 가치가 의심스러운 직업학교에 학자금 같은 것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받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면서 이게 자꾸 확산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립학교들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양의 외부성 부분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편익이 있잖아요. 좋은 시민을 양성한다든가 뭐 예절이라든가 그런 뭐 인성교육에 보다는 사적 편익이라는 게 뭐야? 맞아요. 대학교의 입시를 좋게 만드는 거기에만 이제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5페이지에 보시면은 잠재적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들에게 집중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성과가 좋지 못한 공립학교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우처를 이용하게 되며 공립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학생들만 남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사립학교 가고 근데 돈은 없지만 저소득층 중에서 똑똑한 애들은 또 사립학교 가고 그 공립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야? 왜 퀄리티가 떨어지는 친구들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동료들의 어떤 그 주위 친구들에 의해서도 어떤 성취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열심히 안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게 약간 뭐 성취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이런 걸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 다음 점띵 보시면 바우처 시스템은 불평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립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가정에게 뭐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의 폭을 증가시키는 건 맞지만 이걸 선택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진학한 친구들은 거기 보시면은 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바우처 같은 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립학교를 가려고 하는 고소득층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바우처를 만약에 랜덤으로 뿌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우처를 갖게 되면 나 원래 갈 생각 있었는데 이거 공짜로 가게 됐네. 이렇게 되면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바우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야, 그 바우처를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한테도 뿌리면 안 되고 저소득층에게 한정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우처 시스템을 잘 디자인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형평성 문제는 바우처의 대상을 저소득층 가구로 제한하면은 형평성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야, 바우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교과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가 바우처 시스템을 진행을 할 때 거기 보시면 재밌네요. 학교가 자격증이 없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도 될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보통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우처도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처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맡기는 건데 어디까지 이 공교육 시스템과 달리 갈 때 학원같이 운영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또 정원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야 될 것이며 거기 보시면은 학부모들은 또 정보가 없잖아. 물론 설명회 같은 거 하겠지만 정보 같은 것을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또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 기여 입학제라든가 기부금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긴 합니다만 거기 밀워키시에서 1900년도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가 보조하는 $3,200 상당의 바우처를 이용해서 사립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좀 공립학교들의 성적도 같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바우처를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 그런 것들이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니까 뭐 거기 보시면 백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는 별 성적의 효과는 없었지만은 거기 첫 번째 줄 보니까 흑인 학생들의 수학과 읽기, 리딩 성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바우처까지 봤고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세 번째는요. 거기 보니까 학교 성적 책무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학교 성적과 관련해 가지고 성적, 책무성, 책임성, 책무성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표준화된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학교별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비교 보고서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글쎄요.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뭐
학교마다 이렇게 무슨 뭐 어느 대학을 몇 명 보냈고, 요즘도 뭐 있긴 하겠네요. 몇 명 보냈고 해서 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렇게 성적 점수가 학교별로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학교, 대학 말고요.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교도 어느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 좋은 학교라는 것은 이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많은 학교인데, 물론 애들이 원래 잘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겠지? 그런 걸 다 정보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별로 학교 성적에 대한 비교 성적표를 쫙 뿌리는 거야.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학교 성적과 또 재정 유인 연계를 통해서 학교의 성과. 그러니까 만약에 야, 학교마다 등수를 쫙 매길 때 밑에 등수 되는 학교에는 야, 너네 뭐 문 닫어. 아니면 문 닫기는 뭐 하면 재정 지원 제한할 테니까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해서 막 컨트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1990년대 일부 주는 학교 성적의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을 부여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학교 개혁을 실험. 이것도 이제 뭐냐면 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혁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에 대한 점수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 이렇게 애들이 못 따라오게 되면 나머지 공부 시켜서라도 점수 이상 올려 표준화된 똑같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성취도에는 리포트 카드를 통해 가지고 발간하는데 그치기도 하고, 어떤 주는 잘한 학교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운동장에 잔디 깔아줄게, 무슨 뭐 피아노 뭐 설치해줄게, 컴퓨터 바꿔줄게. 그리고 못한 학교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하기도 하고 징계를 통해 가지고 약간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02년 부시 대통령은 학교 교육, 학교 성적에 대한 책무성을 주로 확장하는 No Child Left Behind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아동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거를요,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도록 리포팅을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해서 재밌네요. 네 번째 줄 보시면 2년 동안 충분한 개선을 보이지 못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 너 첫 번째 건데 2년 연속 야, 니네 학교는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아? 이렇게 되면은 다른 학교로 학생들 진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공립학교니까 가능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취업률 해가지고, 야, 대학별로 해가지고, 취업률 높은 대학, 안 좋은 대학 해가지고, 안 좋은 대학 있으면은, 야, 여기 있는 대학에 경고를 주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마음대로 니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해서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뭐 대학에서는 말도 안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걸 허락을 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지를 받은 부모 입장에서, 아니, 우리 학교가 이번에 또 꼴찌를 했네? 우리 자녀를 이 꼴찌한 학교에 남길 수 없겠군 해가지고 거기 16% 학생이 전학을 가버린대. 전학 갈 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단락 보세요. 학교 성적 책무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성적의 책무성이 학교 행정가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관료적인 태도를 줄이고 뭔가 연구를 하면서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교육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시킨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187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이런 경우에서는 경쟁을 통한 뭔가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제재를 통해 가지고요. 열심히 좀 해!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자, 187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흔히 발생하는 비판은 뭐냐라고 하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 경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건 플러스 효과가 있고, 안 쓸게요. 그냥 지저분하네요.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시험 성적에만 이제 위축되는 거야. 표준화된, 우리가 뭐 수능이면 표준화된 시험 점수에만 매달리는 거야. 시험, 그것도 점수에만. 완전히 그냥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또 사회화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유의는 관심도는 떨어지게 되고, 단지 시험을 잘 보는 기계만 이렇게 양성하는 거야. 이게 바람직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예,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달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교육 시스템, 성적 점수에만 얽매이는 교육 시스템은 시험 성적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고 획일화되면서 사회적 또 감성적인 발전이나 또 창의력, 또 개성이라는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또 하나는 여기에만 올인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략적인 행동을 이제 보이기도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시험 성적을 냈는데, 야, 너 평균을 깎아먹을 것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아예 퇴학시켜. 퇴학은 아니고 거기 징계를 시키는 거야. 아니면 시험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야, 너 이번 시험에서 빠져. 그러면 이제 밑에 하위 못하는 친구들이 빠지면 이 학교 성적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원래는 다 시험을 봐야지 공정한 점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험 기간이 가까워질 때 그 학교 내부에서 모의고사 봐가지고 성적 별로 안 좋은 애들은 아예 그냥 시험 못 보러 가도록 막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뭐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로스쿨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같은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유급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뭐 블러블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행동 중에서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시카고시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답안을 바꾸는 이 부정행위까지,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아야 되면 이런 부정행위를 선생님이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선의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3절 마무리 짓고요. 4절에는 우리나라 교육 재정과 관련된 얘기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한번 눈으로 쓱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